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장기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이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무엇으로 바꿀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흐름상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크라이나는 현재 어떻게든 러시아의 방공망을 하나라도 더 쓸모없게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만간 서방으로부터 F-16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게임 체인저라고 칭송받는 F-16이라도 러시아가 방공 미사일을 쏟아부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무턱대고 방공망이 깔린 지역으로 전투기를 몰고 들어갔다가는 격추당하기 십상입니다. 어떻게든 임무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투기가 격추당하는 심각한 손실을 각오해야 합니다. 심지어 F-16은 게임 체인저로 칭송받는 무기. 아무리 ECM-4드라는 기초적인 전자전 장비를 갖추고 체프 역시 탑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살아남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기에 방공 미사일을 완전히 속이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자전기입니다. 전투기를 개조해서 전자전 전용 고성능 장비를 탑재하고 날아다니면서 전자전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넓은 범위에 강력한 전자전을 걸 수 있어서 애초에 방공 미사일이 아군 전투기를 레이더에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전자전 공격을 당한 레이더에는 같은 신호가 수백 수천 개 동시 다발적으로 찍혀서 마치 장막이 펼쳐진 것과도 같은 영상이 뜨게 됩니다. 반면 아군은 전자전기와 통신을 주고받으니 해당 주파수의 신호를 차단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아군 전투기는 레이더에 탐지당하지 않고 자유로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전기는 그 존재만으로 작전의 핵심이 될 수 있고 판도를 확실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미국이 F-18을 개조해 만든 EA-18 그라울러는 이러한 성능을 탑재했습니다. 그런 후에 최강의 전투기라 일컬어지는 F-22를 모의 전투에서 격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보니 전자전기의 존재는 적한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존재임이 확실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배제하고 싶지만 가장 쉽지 않은 상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력 경쟁 중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A-18 그라울러를 공략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한 매체를 통해 자신들이 그라울러의 공략법을 찾아냈다는 보도를 의도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얼마 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유라시안 타임즈는 중국 학술지 레이더 앤드 ECM에 게재된 사건을 조명했습니다. USS 칼빈 스노의 전자공격전대 사령관인 윌리엄 콜턴은 지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상실을 이유로 예기치 않게 직무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허나 중국은 이 사건이 자신들이 미국 전자전기의 전자전 패턴을 읽어냈기 때문이라고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은 최첨단 AI를 활용해 미 해군의 그라울러를 공략하도록 설계된 강력한 킬웹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과학자들은 난창함을 포함한 중국 해군의 55형 구축함에는 정교한 레이더와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합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그라울러의 전자 방해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신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보고서는 AI 기술이 도입된 레이더가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방식으로 그라울러를 무력화시키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데요. 중국이 당장에는 불완전하고 극히 일부분에서만 동작하는 방식만을 개발했을지라도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완성된 기술을 보유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언젠가 그라울러의 전자전 기술도 공략될 것은 분명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을 상대로 지금까지 오래 버틴 편이었다는 일부 반응들도 존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만큼 중국을 큰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고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 보도를 통해 여론몰이를 확실히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기술력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통해서 이러한 성과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중국에 전해져 왔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의 전자전기 파생형 개발을 홍보하면서 그 대략적인 성능을 나타내는 그래픽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전자전기 개발 시 전자전 포드는 어떤 식으로 통합되는지를 나타내는 외형 CG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그 성능을 바탕으로 실제 전자전 제밍을 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 범위를 커버하는지를 보여주는 지도 CG를 하나를 각각 내놓았는데요.
재밍 범위는 고도 1만에서 2만 피트 사이에서 비행하면서 전자전 포드를 가동할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엄청난 면적을 덮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경 420km 이상을 재밍하면서 비행까지 하므로 사실상 단 한 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 전체에 강력한 전자전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론상 출력이 그라울러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그라울러를 참고한 성능을 목표로 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KF-21 전자전기는 그라울러와는 또 다른 현대적인 전자전기라는 점은 매우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꽤나 오랜 시간을 들여서 겨우겨우 그라울러의 전자전 패턴을 분석해내는 데에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갑자기 전자전기를 또 만들어낸다니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하고 어이없는 전개였습니다. KF-21 전자전기의 패턴은 당연히 그라울러와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중국은 이제 또 다시 그라울러 패턴 분석에 공을 들인 시간만큼을 KF-21 전자전기의 패턴 분석에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라울러와 마찬가지로 서방 규격의 전투기죠. 또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수출에도 매우 관대합니다. 만약 한국이 KF-21 전자전기를 개발해서 미국이 그라울러를 팔아주지 않았던 국가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위협은 없을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전자전기의 공략을 겨우겨우 해 산 하나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한술 더 뜨는 또 다른 산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구상 중인 KF-21의 다양한 파생형 중에서도 전자전기의 가장 적극적인 대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전투기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동안 해외의 다른 사업들은 하나같이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최근 미 해군은 공군과 별개로 진행하고 있던 6세대 전투기 사업인 FA-XX의 예산을 90% 삭감했다는 다소 의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꽤나 전략적으로 공을 들였던 사업인데 사실상 사업을 접는 수순에 들어간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이 항모에서 운용하는 FA-18 슈퍼호넷과 그라울러를 직접적으로 대체할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결국 미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공군이 진행하는 6세대 전투기 사업인 NGAD의 예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미군이 전자전기의 세대 교체를 포기하게 된다면 한국에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KF-21의 전자전기로 성능을 증명한다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영국과 이탈리아, 일본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GCAP 역시 휘청거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영국과 이탈리아의 템페스트, 일본의 FX가 합쳐진 3국 정부는 새로운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내년에 정식 개발을 시작하고 2027년 시범 비행을 시작해 2035년 취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진전이 없는 이 사업은 최근 외형을 한 번 더 바꾸는 CG가 공개되었을 뿐 방향성조차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제협력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이긴 하나 GCAP는 더없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영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사업은 존폐위기의 국면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출범한 영국 정부가 GCAP 관련되어 현재까지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죠. 만약 영국이 이 사업에서 탈퇴한다면 GCAP 사업은 이탈리아의 방관하에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혼자서 죽도록 애를 쓰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영에 수렴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일본 방산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10년 넘게 개발에 몰두 중인 튀르키예 차세대 전투기 TFX 사업도 있습니다. 예정대로 2030년 말까지 상당수의 TFX가 튀르키예 공군에 투입되기 시작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튀르키예가 F-16 추가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튀르키예의 노후화된 F-4 2020을 TF-X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늦어지고 있는 일정에 대체할 추가 전투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튀르키예의 노후화된 F-4 2020을 TFX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늦어지고 있는 일정에 대체할 추가 전투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현재 세계 각국의 전투기 개발 사업은 대부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만큼은 혼자만의 힘으로 순조롭게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KF-21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추후 공고한 시장 경쟁력으로도 이어질 것이 분명한데요.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